지금부터 2026년 연고대 논술 언더우드 편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블리스 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리스 편입은 연고대 편입 전문으로 진행되고 있는 편입 학원이고요. 매년 연고대 최종 합격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4년 전에 겨우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던 소규모 학원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총 60명의 학생들을 배출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연고대 편입 논술과 언더우드 논술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이제 연고대 논술과 언더우드 논술을 올해 처음 런칭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모신 강사님들께서는 절대로 경력이 짧지 않고 굉장히 연고대 편입에 특히나 논술 쪽에는 전문성이 있으시고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컨택을 해서 모시고 싶었던 강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강사님들을 모시는데 거의 1년 반 정도가 걸렸고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논술 수업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의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계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참석과 관리가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블리스 편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not one of them.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수로 정예로 관리를 해드리고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술 편입 같은 경우에는 학생은 총 선착순으로 20명만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올해 10월에는 이제 강남역 쪽으로 이제 학원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블리스 편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사실 저희 학생들이 한 85%가 온라인 학생들이에요. 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서부터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서 강남역으로 가고 또 지금 학원보다 3배 더 큰 학원으로 가요. 그래서 한 3개층 정도 쓰는 학원으로 옮기니까 아마도 조금 한 10월부터는 좀 더 편하게 학원을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4가지 목차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논술과 언더우드가 과연 좋은 전형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연고대 편입 논술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논술이란 어떤 과목인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 후에는 상세 전략으로 이어질 건데 좀 딥다이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연고대 편입 논술만의 특징이 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저희 설명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다른 설명회들과는 다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실제로 수업을 들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정보까지 다 공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개괄입니다. 자, 연고대 편입 논술은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고대 입학 전략입니다. 제가 이제 꿀을 든 곰 사진을 가져다 놨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꿀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꿀통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영어 논술이 있고 인문 논술이 있고 사회 논술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 논술을 일반 논술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반 논술과 사회 논술 이렇게 2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연고대 편입, 특히 논술 편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전략은 연세대를 메인으로 두고 고려대는 서브로 두는 전략입니다. 경쟁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 논술과 연세대 편입 논술을 비교해 봤을 때 수시 논술은 경쟁률이 78대 1이지만 연세대 편입 논술은 경쟁률이 17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시 논술에 비해서 편입 논술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편입 논술이 더 높아졌는데 사실 원래 높았던 건 아니고 아마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설학과라는 이제 새로운 변수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거 연세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세대는 해당 이슈가 적용이 되었음에도 이러한 이러한 경쟁률인 거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 아마 한 3개 정도 고려대랑 가천대랑 하나 정도가 더 있었는데 거기가 신설학과를 편입 TO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TO가 갑자기 한 70-80%가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본 전략은 이제 연세대를 메인으로 놓고 고려대를 서브로 가져간다. 근데 아마도 작년이 최악이었고 올해는 경쟁률이 이거보다 나아질 겁니다. 고려대도. 그래서 편입 논술 경쟁률 추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15대 1에서 17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 논술과 인문 논술 간의 경쟁률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각 논술이 어떻게 다를지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두 논술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TO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연세대학교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TO가 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건 비단 논술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아마 오늘 이제 논술뿐만 아니라 뭐 상경계라든지 다른 전형들도 다 설명회를 진행을 할 텐데, 요 TO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편입 TO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편입 시장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대 등이 정원 이슈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통합 수능이 진행이 되었다던가,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 학교의 중도 탈락률이 올라가면서 편입 TO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사회 논술의 TO 증가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는 그래서 사회 논술은 109명까지 뽑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병행 지원 전략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의 시간을 더 투자하실 생각이 있다면 보통 수시 논술과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내가 나 근데 다시 1학년부터는 못 돌아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기는 좀 어려우신 전략이긴 한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보통 연세대를 쓰는 학생들은, 편입 논술을 쓰는 학생들은 수시 논술도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수시 논술도 논술 시험 성적 100%로 합격자를 선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랑은 다르게 이제 논술 100%이기 때문에 편입 논술과 병행하기에 정말 좋아요. 근데 고려대는 병행이 어려운 게 이제 수능을 쳐야 돼요. 수시 논술 학생들도. 그래서 연세대 수시 논술만이 편입 논술과 이제 수능을 내가 바로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연세대 수시 논술도 굉장히 이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경쟁률 자체는 높지만 TO는 이제 100명 이상 뽑기 때문에 내가 이제 플랜 B로서 가져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언더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아마 그냥 사회논술, 인문논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언더우드라는 전형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언더우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영어만 잘한다면은 이보다 꿀이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가정하에는 연세대를 들어가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는 공과대학 다음으로는 단과대학 중에 가장 큰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이제 보통 언더우드 학부, 그리고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그리고 융합과학공학부, 요 세 학부로 처음에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학부만 선택하고 들어간 다음에 전공은 나중에 고른다. 그게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른 요소 없이 진짜 영어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노려볼 만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전공은 자유롭게 나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언더우드 편입은 제가 아까 영어만 잘하면 이보다 꿀인 전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진짜 낮아요. 보시면은 막 8대1, 작년에는 5대1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로 낮은 경쟁률은 사실 문과 계열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영어만 잘한다라고 한다면 언더우드는 굉장히 좋은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좋은 편이죠. 물론 24년에 가장 높았지만 그래도 25년 TO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고, 그래서 많은 TO와 낮은 경쟁률은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대학별로 이제 인문사회, 생명과학공학,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이제 경쟁률 추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ISE 융합과학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이 정말 낮다. 낮을 때는 3.x 대 1까지도 경쟁률이 내려간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문사회가 가장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ISE 여기서 TO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해서 경쟁률이 낮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언더우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랑 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언더우드 아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수시 논술이랑 편입 논술은 둘 다 그냥 논술 100%로 시험이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언더우드는 편입은 영어 논술인데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로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뭐 애초에 서류가 잘 만들어져 있는 학생이라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병행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회논술, 인문논술, 언더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로 이제 좀 더 딥다이브를 해볼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모집 요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편입에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두 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2학년을 수료를 하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하셨을 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편입 학생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뭐 학사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2학년을 수료를 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최소 요구 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게 학과마다 몇 학점 이상 들어라가 다른데 보통 적게 요구하는 학과에서는 63학점 이상 들어라 라고 요구를 하고 또 이제 많이 요구하는 학과에서는 68학점까지는 들어와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68학점 이상 들은 상태다 라고 한다면은 어느 학과든지 다 쓸 수 있을 거고요. 63에서 68 사이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과목을 더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학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좀 다행인 게 겨울 계절까지 포함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뭐 학과에 내가 3학점 모자란다 그럼 겨울 계절 들으셔도 됩니다. 네, 공인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0에서 900점 사이로 요구를 하는데 언더우드는 이제 800점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학과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 또 여기 700이 필요한지 800이 필요한지 900이 필요한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논술 100% 그러니까 오로지 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3배수 선발합니다. 아까 뭐 아까 10명 뽑는다라고 한다면은 1차로 30명을 뽑는데 그 30명은 서류 안 보고 진짜로 논술 시험 성적만으로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단계로 최종 3대1에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학업 계획서라든지 전적대학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논술 100%로 1차 선발을 하고요. 2차에는 고려대학교는 특이한 게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저희 블리스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면접 대비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면접 대비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다 면접을 봐드리고요. 면접하시는 거를 저희가 다 촬영을 해서 학생분이 고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까지 개별 코칭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형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12월 초에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고요. 필기 시험은 일반적으로 제가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크리스마스 전 토요일일 확률이 높아요. 요거는 이제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2025 시험, 2026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세대는 크리스마스 전 토요일 이 시험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빠른 편인데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논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저희 이제 논술 선생님과 언더우드 선생님께서 한 번씩 나오셔서 조금 더 각 논술 전형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정말 거의 한 1년 반 동안 요청드려서 겨우 섭외한 선생님이라서 실력만큼은 확실하고 그 선생님의 실력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아마 좀 잘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우선 편입 논술 선생님인 정하다 선생님부터 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연고대 편입 논술 설명회를 맡게 된 정하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제 설명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고 제 특이한 이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논술, 인문논술 두 전형 모두 최종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반이랑 학사 전형 모두 최종 합격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회논술, 인문논술, 일반 학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회논술과 인문논술을 모두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선생님이 원래 베이스가 있으신 거 아니냐? 아니면 오랜 기간 준비를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노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정시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수능밖에 공부를 할 줄 몰랐고 수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 상태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면 기간이 길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저는 2달 반, 아마 2달 남은 시점에서 제가 합격을 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특히 오늘 여름방학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목차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편입논술 어떤 전형일까요? 그리고 여름방학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연고대 편입논술 기출 트렌드 분석과 여러분이 공부 방법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입논술을 준비하시려면 편입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이 되셔야겠죠. 우선 수시논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 1학년을 뽑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편입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3학년 입학생을 뽑는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1학년과 3학년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특징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시논술과 편입논술은 대략적으로 이런 4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은 가이드라인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서 제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어떤 과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선생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영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언더우드 선생님 부분으로 전형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국문, 중문, 영문, 사학, 철학, 인문 전반적인 과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논술 같은 경우에는 심리, 경영, 정외,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시는 경영, 의료환경, 교육, 체육교육, 이렇게 인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과를 쓰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특이하죠. 보시면 이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인데 어떤 거는 빨간색이고 어떤 건 검정색 글씨로 쓰여 있잖아요. 빨간색 글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근 3년 동안 뽑았던 과, 상당히 소수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세대보다 고려대가 TO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사회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영, 경제, 정외, 미디어 등등등등 다양한 학과를 대비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과연 어떤 소재가 나올까 궁금한 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어문 계열이라던가 인문학 전반적인 계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두문항 출제를 하고 여기에 대한 논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회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전공 계열의 문제, 두문항이 출제되고 이에 대해 논술형 답안 작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문과 사회 조금 더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인문사회 제가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나눠놨는데, 연세대학교 인문 같은 경우에 1번, 2번이 둘 다 비교가 나와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요약, 2번이 평가 설명, 사회논술은 1번이 비교 또는 평가 해석, 2번이 평가 설명 해석,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회논술 1번은 요약, 2번은 평가 설명 논평,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연세대학교든 고려대학교든 인문은 인문학적 소양을 묻기 때문에 줄글 형태의 제시문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건 사회 제시문이죠. 왜냐면 사회는 그래프가 반드시 포함되어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묻는 게 조금 다르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여기 보시면 주요 특징인데 이건 조금 차이점 부분인 거죠. 연세대의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반드시 하나 이상 나올 거고, 고려대는 영어 제시문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셔서 연세대, 고려대 차별화 전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요거 제가 진짜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여름방학 시작하는 거 과연 괜찮냐? 라는 질문 제일 많이 하실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연세대학교 친구하고 고려대학교 친구하고 이 두 친구 모두 저에게서 최종 합격을 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학생 모두 저처럼 베이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기간 또는 저보다 더 짧은 기간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내가 여름방학에 시작을 하면 너무 늦다, 아니면 여름방학에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격에는 절대적인 시험 기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여러분의 여름방학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 노베이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베이스 있는 친구들은 뭐냐? 궁금하실 거예요. 베이스 있는 친구들 한번 볼게요. 제가 임의적으로 세 유형으로 나눠놨거든요. 유형 A, 유형 B, 유형 C 친구가 있는데 A부터 한번 볼게요. 연고대 편입 논술 1차 합격 경험이 있는 친구를 A라고 하고, B는 연고대 논술을 한 번이라도 배워본 친구, 유형 C는 타대학 수시를 준비했거나 아예 노베이스인 친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본다면, 자, 사실 A, B, C 간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논술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와 논술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친구는 당연히 이 체화하는데 속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독해 방법부터 글쓰기까지 제로 베이스부터 저와 함께 하신다면 모두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한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쌓아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저 논술 너무 불안해요, 글 읽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약점 보완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본다면 우리 여름방학 요 정도는 시간 투자를 해주셔야 합격에 어떤 가까운 곳이 되겠죠. 보시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병행을 하는 친구와 전업을 하는 친구를 좀 나눴는데 사실 1순위부터 4순위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 기출에 대해서 기출 풀이를 하고 수업 복습하고 거기에 맞춘 리라이팅, 그리고 적합도, 연관도가 높은 연고대 수시 제시문을 풀이하는 것. 3순위는 연고대 수시 제시문 분석 풀이, 4순위는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자료, 요거를 기반으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병행하는 친구들이나 전업하는 친구 모두 다 같이 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있다, 아니면 욕심을 조금 더 낼 수 있겠다 한다면 타대학 수시 기출까지도 같이 욕심을 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 풀었던 기출 2차, 3차 답안 작성 훈련 반복, 개인적으로 제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수업을 듣기 전에 1차로 드래프트를 작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수업을 듣고 첨삭을 받은 다음에 2차, 3차를 쓰게 되면 깊이감이 달라요.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깊이감 자체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리라이팅을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체화를 하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내가 개개인이 가진 어떤 약점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진입을 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갖고 가셔야 합격 선상에 가까워질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에서 이런 간략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공부에 대한 갈피를 못 잡는다, 방향성을 못 잡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파트 3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제가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연세대학교 입문 같은 경우에는 근래 기출들을 쭉 보시면 1번, 2번이 계속 비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 유형이 안정적으로 출제 기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면에 사회논술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1번에 제가 비교 올 평가 해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비교 같은 경우에 원래 2023년까지는 계속해서 1번에 비교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 평가 해석이 1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연속 평가 유형이나 해석 유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문 논술과 사회 논술의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해석, 논평 이렇게 별반 다를 거 없는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비교가 안 나온다고 해서 비교 유형을 풀지 않겠다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수시 같은 경우에도 비교가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부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비교 유형은 재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지문,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럽죠?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 길이 자체는 상당히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압감을 조금 느낄 수 있지만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왜냐면 영어 지문도 접근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되게 잘 배워가신다면 크게 부담 없이 영어 지문 잘 대비하실 수 있겠고, 이것 때문에 별도로 편입 영어 한다, 수능 영어 한다 절대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향성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고려대학교는 인문과 사회가 비슷한 유형을 가져요. 그래서 1번에서 요약이 나오고 2번은 평가, 설명, 논평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와는 달리 사회든 인문이든 두 개 다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출제 기조의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갑자기 시험 시간이 바뀐다거나 문제 개수가 축소가 된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기출을 보면 어느 정도 출제 기조가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고려대학교에서는 2차입니다. 왜냐하면 학사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편입이 작년에 갑자기 면접이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논술이 60점, 면접이 40점. 꽤나 중요한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대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를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느냐? 궁금하시죠? 자, 일단 편입 논술이 당연히 메인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수시 논술도 함께 챙겨주셔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겠죠? 앞에서 쌤이 수시 논술 다르다고 했는데 이거 왜 우리가 풀어야 되나요?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시 논술을 꼭 챙겨야 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우선 첫 번째는 논제의 유사성입니다. 여기 밑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4년 수시, 2023년 편입 둘 다 공감이라는 주제로 논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6년 수시, 2021년 편입 예술과 관련한 논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연세대학교에서 출제하는 거다 보니 주제별로 조금 겹칠 수 있고 반복성이 있고 유사성이 있겠다. 그러므로 수시는 반드시 챙겨가자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우리가 수시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 보시면 그래프가 되게 어려워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가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수시는 다이아그램도 나오고 막대도 나오고 점선도 나오고 표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때까지 막대가 대부분 나왔으니까 막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원래 시험장에 갔는데 갑자기 이런 제시문이 나와요. 여러분 당황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전에 수시 기출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수시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3번째 이유를 보시면 예전 수시 기출 유형을 한번 볼게요. 비교 분석을 하라, 설명을 하라. 요게 2019년 이전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나오는 기출 유형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을 반드시 갖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설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수시 2000 몇 년부터 시작하는 그 많은 수시를 우리가 다 다루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수시 기출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자, 한번 보시면 2019년까지는 현재 저희 편입처럼 인문과 사회 논술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유형의 유사성, 제가 아까 예시 보여드렸죠. 그래서 유사성이 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 사회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가야 될 점은 연관성이 높은 내용이라던가 그래프 위주의 공부, 즉 우리 편입 기출과 적합도가 높은 걸 가지고 기출을 선별해서 챙겨가야 되겠다. 모든 걸 다 갖고 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거를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 편입 논술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보시면 연세대학교는 2014년 이전에도 기출이 있긴 해요. 그런데 2014년부터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고려대학교도 2018년부터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편입 논술 우리 12월에 시험이 있죠? 그러면 12월 시험장에 가기까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다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수시는 선별적으로 챙겨가되 편입 논술은 최대한 다 커버를 하고 들어가자가 우리의 1차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요거 추후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를 하는 친구들은 독학을 하더라도 내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요 정도의 글을 쓰면 합격이다, 탈락이다, 어느 정도 갈피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편입논술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글을 작성하고 내가 제대로 첨삭을 받았는가? 내가 이렇게 글을 보는 게 맞는가? 모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첨삭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게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가지고 온 건데, 자, 여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출제 의도와 해설, 그리고 예시 답안 이렇게 꼼꼼하게 다 공시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 논술을 공부하고 수시 논술을 공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범위 공부와 선별적 공부를 가지고 가면서 편입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죠. 그래서 검증된 답안 기반의 해설과 첨삭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적합도가 높은 기출 선별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인 범위만 발췌해서 공부를 해주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가 우리가 겨울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공부 자료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 수업이어야 될까요?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제가 6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5섹션으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문항별, 유형별 실전 작성법 강의. 제가 시험장에서 입문도 해보고 사회도 해보면서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토대로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강의를 전달을 드릴 거고, 현장 그리고 비대면 모두 여러분이 이 시험 대응으로 준비를 하실 거고, 그리고 제 실전 답안 기반해서 기출을 하나하나 파고들어 보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번째는 상세하고 꼼꼼한 첨삭. 저는 단순 기계식 첨삭이 아니에요. 1대1로 첨삭을 해드리는 게 제 모토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런 5가지 섹션을 굴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상세하게 봐야 되겠죠? 우선 제 수업은 메인과 서브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메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방점을 찍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연고대 논술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기출 완벽 해부, 그리고 난이도별, 중요도별 기출 풀이 전략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제 시그니처 강의가 서브 강의인데, 서브 강의를 보시면 제가 그냥 가칭 바이브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놨어요. 왜냐면 이 바이브가 어떤 뜻이냐, 앞글자만 이렇게 딴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력, 독해력, 배경지식, 영어 지문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약점도 커버될 수 있도록 이 바이브 수업을 서브로 제가 하나 마련을 했는데, 특히 여기서 배경지식 확장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질 거예요. 어디서 보니까 배경지식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배경지식은 투머치의 배경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경지식은 여러분이 대학교 3학년으로서 우리 시험을 칠 때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배경지식이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변증법이라는 제시문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변증법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출제위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너네 대학교 3학년이니까 변증법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아? 이거를 어느 정도 깔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거기 가서 당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빵꾸 없이 배경 지식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이 서브 강의가 요 배경 지식 이런 건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영문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쉽게 영어를 접근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7월부터 12월 저희의 커리큘럼은 대강 요러하고, 저희 메인 강의를 보시면 메인 강의도 2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2-3시간 정도는 편입 기출을 완벽하게 해부를 하고 기출을 어떻게 접근하고 풀이를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완벽한 기출 체화 작업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
메인 B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보시면 한두 시간 동안은 제가 1대1 현장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의 약점을 보완을 해드릴 거고 현장에서 모의 논술 작성 훈련을 해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좋은 답안이 있으면 여러분이 복습할 때 그걸 가지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메인 B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논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첨삭 부분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가칭 3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12월까지 계속 자전거 타듯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보시면 아무래도 제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글을 보고 어떻게 글을 썼는지 이 검증된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서면 첨삭을 1차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바탕으로 라이브로 개개인 보완을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소수정예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냥 공장식으로 첨삭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개개인 맞춤별 1대1 첨삭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작성 과정을 통해서 제가 1, 2차에서는 피드백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제 피드백에만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왜냐? 내 약점이 뭐고 내가 어떤 게 강한지 셀프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한 번 더 논술을 체화하고 음미할 수 있는 이 제작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2차, 3차 이렇게 3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메인 강의와 서브 강의를 24주차로 나눠서 한번 볼 건데 우선 요 제일 위에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저는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문장 한 문장 어떻게 쓰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그 다음에는 유형별 강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저희 기출을 통해서 완벽하게 체화하는 과정 이렇게 3스텝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서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저희 논술의 이 지구력 독해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배경 지식은 제가 철학, 경제, 시사 되게 다양한 부분으로 여러분의 배경 지식에 베이스를 채워드릴 거고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빈출, 빈출, 드물게 나오는 유형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다양하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휘와 영어 접근 그래서 탄탄하게 여러분의 약점을 채워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1차에 대한 설명이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더 자신 있는 게 2차거든요. 왜냐면 자 보시면 차별화된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차별화되어 있냐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사회논술과 인문논술을 하면서 한 번은 동일계였고 한 번은 비동일계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동일계로도 학계서를 써보고 비동일계로도 학계서를 써보니까 이게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계냐 비동일계냐에 따라서 다른 접근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학계서를 준비할 때 그냥 단순히 뭐 맞춤법 교정 이런 것들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스,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의 첨삭을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고대 준비하시는 분들 상당히 중요하겠죠. 면접 대비반이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실제 편입 합격자 출신 면접관이 같이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예상 질문을 1대1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이 학계서는 물론이고 면접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 편입 설명회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이따가 제가 아마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거 이 5가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사 편입, 일반 편입 둘 다 가능한 친구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아까 고대 TO 보셨죠? 고대 TO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학사는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대는 학사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학사로 지원을 하시되 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는 일반 편입이냐 학사 편입이냐 이거는 저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연세대, 고려대, 수시논술 당연히 같이 지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마지막 문항인 수학 문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합격까지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최저를 맞춰야 되다 보니 수능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세대는 충분히 승산이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학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쳐보면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시간 운용이 어땠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잘했는데 어떤 부분을 못했는가 하는 어떤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수시논술은 같이 가지고 가주셔야 되고, 3번,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사실 100번 말해도 학생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1차가 논술은 100%거든요. 100% 안에 들어야지 3배수 안에 드는데 내가 스펙이 안만 좋아도 글을 못 쓰면 어차피 교수님께 제 서류를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1차로 논술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럼에도 나 불안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미 내가 쌓아놓은 스펙, 내 스토리라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과거는 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은 6개월은 미래에 내가 충분히 바꿔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논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남은 6개월 동안 저와 어떻게 2차를 준비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토익 점수, 요것도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익 점수는 그냥 학교 어떤 접수를 위한 1차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토익 점수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얘한테 가점을 더 주겠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학교에서 공시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연세대학교 군의탁 편입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이 점수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는 표를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없거든요. 그 말은 너가 이 정도의 커트라인만 지나갈 수 있다면, 요거를 넘을 수 있다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 지원해봐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한 60% 넘는 친구들이 편입영어와 같이 병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결과를 보면 2마리 토끼 다 잡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편입영어도 여러분 시간 많이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편입영어와 논술을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이거를 철저하게 플랜을 짜셔서 진입을 하신다면 편입영어와 저희 연고대 2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면서 1차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언더우드 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행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의 이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당시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에 입학을 했다가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줄여서 하스에 합격을 한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시를 하고 대학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영어 글쓰기와 사실 일체화된 삶을 살며 이제 CNN 등 언론사 외신 근무도 하고, 현재로서는 이제 저의 언더우드 합격 이야기 그리고 합격 경험을 좀 더 이제 활용을 하고 학생분들을 돕고자 현재 블리스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언더우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중에서 언더우드 편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시험인지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는 시험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2시간 동안 2개의 영어 지문을 비교하고 분석을 하면서 지문 해석을 한 이후에 본인의 입장을 그만큼 작성을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분량은 한 700에서 1000워드 정도가 되고요. 지문 해석과 본인의 입장의 비율이 제 생각으로 한 1대1 혹은 뭐 지문에 따라서 3대2, 2대3 정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지문만 보면 되게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아직 그렇게까지 아직 안 읽으셔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이 언더우드 시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는 뭐 인문사회 논술과는 결이 매우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핵심이 영어를 잘해서 이 지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정답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두 지문은 문제가 아니라 발췌문이에요. 논문 혹은 뭐 소설의 일부분 아니면 시 혹은 편지에서까지 이제 발췌를 해온 다음에 거기에 있는 본인의 해석을 쓰는 내용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영어 이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누구보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나의 논리를 펼쳐나가고 참신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좋은 글을 쓰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을 제가 알게 된 것도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언더우드 편입 불합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학원도 다녀보고 독학도 해보고 과외도 받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게 제일 합격률이 좋구나라는 것을 주변에서도 보고 제 몸소 이제 체화를 하면서 저 이제 블리스 편입과 함께 좋은 커리큘럼을 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전을 할 그런 시험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영어 작문 능력이 필요하고 인문학 시험인 만큼 인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시험은 아니지만 분명히 좋은 글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답은 존재하는 시험이고 인문학에 대한 여러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해밍웨이 얘기가 나왔다 해서 올해 또 해밍웨이가 나온다는 걸 보장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출 분석이 중요하지만 내년에 나올 내용이 꼭 이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 트렌드들이 존재를 하고 저희가 준비를 잘 하면 어떤 주제가 튀어나와도 바로바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할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이제 인티미네이트 되지 마세요. 저희는 결국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논리력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시험이 아니라 좋은 글을 홀리스틱하게 잘 쓰는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작문 능력, 인문학 중요하지만 분명히 트레이닝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유형의 시험이기 때문에 평균 준비 기간은 영어 논술에 어느 정도 익숙한 학생들의 경우 사실 한두 달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한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작문 실력을 늘리고 그리고 영작문 실력이 되더라도 이제 문제풀이식이 아니라 글쓰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 약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는 좀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았습니다.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로서는 이제 언더우드 편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이제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언더우드 과에 대한 정보도 없고 편입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제 찌라시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잠시만요. 첫 번째, 유학생만큼 영어를 압도적으로 잘해야 되는 시험이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유학생분들 중에서도 영어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한국에서 나오고 잘한 다음에 이제 해외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인티미데이트 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1차를 도전을 할 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영어 실력만으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이해하고 영어 문단을 작성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는 것에 따라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어마어마하게 수려한 문장을 써서 이 교수님의 문장력 시험에 통과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영어 실력보다는 탄탄한 논리 그리고 참신한 예시가 훨씬 중요하고요. 영작문 스킬이 아직 좀 부족하시다면 충분히 저희의 서브 강의와 메인 강의의 병합을 통해서 이 실력을 최소 요건을 맞추는데 이제 실력을 늘려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 상대가 영어를 잘하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근데 제가 본 합격생들 중에서도 국내 학생들이 사실 더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해오신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뭐 각종 이제 영문학과 아니면 국제학과 아니면 뭐 특정 학교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영어로 듣고 이제 과제도 영어로 많이 해오는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뭐 유학생 분들도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난이도를 이제 좀 컴페어를 해드리자면 해외 대학 수업과 한 유사한 난이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뭐 에세이를 쓰는데 5,000자, 6,000자를 작성을 하고 이제 그걸 과제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2시간 안에 700에서 1,000자를 채우는 영어 실력이 부족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보단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는 것에 저희는 중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토플 라이팅이랑 유사한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언더우드 전형만 쓸 수 있는데 도전하는 게 맞을까요? 뭐 사실입니다. 이 영어 논술은 이제 언더우드 전형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는 서성한 편입 영어 시험보다 리턴이 크면서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앞서 이제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서성한 편입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한 2자릿수는 기본이고 거기에서 이제 앞에 숫자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한 자릿수입니다. 경쟁률이. 영어 하나만으로 이제 스카이를 갈 수 있다? 심지어 이제 한 자릿수 경쟁률로. 저는 이건 영어에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도전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입시에서 영어로 이렇게 높이 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시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편입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편입 영어와 이제 병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도. 왜냐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제 편입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큼 vocabulary가 늘어서 뭐 저희 에세이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vice versa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병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좀 과거에 입시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 특기자란 전형이 수시 전형이 많이 축소가 된 것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순수하게 영어 실력만으로 스카이를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전형이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이과도 지원 가능합니다. 영어 논술인데도 이제 그 언더우드 안에 UIC 안에 이런저런 학과들이 많이 있고 뭐 UD 안에도 이제 융합과학과가 있고 그 밑에 ISE라고 다른 이제 이과가 있고 다 똑같은 영어 논술 언더우드 편입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과인데 영어를 좀 잘한다? 근데 연세대 이과로 편입을 하고 싶다? 그것도 한 자릿수의 경쟁률로? 과연 이걸 도전 안 하는 게 저는 만약 여유만 있다면 다 도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더우드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흔히들 하는 착각인데요. 뭐 2025학년도 편입학 전형 이제 1차 예고 사항에서 재외국민 그리고 이제 외국인 편입생 선발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더우드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언더우드는 그냥 연세대 안에 있는 여러 단과대 중 이제 큰 단과대 중 하나인 것이고 뭐 영어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런 오해가 많이들 생기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럼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로 넘어갈 건데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저희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에세이를 작성을 해야 되고 교수님을 감동시키는 좋은 글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다음 내용을 이제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트렌드가 존재하지 않느냐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형식은 거의 매번 동일하고요. 기본적으로 제시문 2개를 출제를 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써라 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compare and contrast 형식의 에세이 라이팅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뭐 과거에 16년도 그리고 19년도에는 지문이 하나밖에 안 나오긴 했었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밑에 이런 식으로 써라 라고 이제 프롬프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문이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형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문에서 답안의 서술 구조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패시지 1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패시지 2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쓰세요. 심지어 밑에는 평가 기준에는 예시의 독창성을 반영합니다. 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글의 형식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글들이 나올 거니까 동일한 심사 기준을 위해서 이제 구조는 어느 정도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안에 본인의 답안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렌드, 인문학에 있는 광범위한 소재가 출제가 되는데 인문학이라는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이걸 다 예상을 할 수 없겠지만 반복되는 테마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UIC의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교 문화와 문학과라는 그런 것이 있는 그런 과가 있는데 CLC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art philosophy 아니면 문학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제가 다닐 때 이제 하스에서는 이제 Eastern Civilization 하고 Western Civilization 이라는 이제 필수 교양 과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동서양을 비교를 할 때 이제 문학을 비교를 한다던가 역사를 비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소룡의 이제 영화 철학을 비교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제들에 대한 이제 큰 흐름만 파악을 하면 제가 원하는 예시가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UIC 트랜스퍼를 위해서 필요한 4가지가 있는데요.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영상문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형식과 트렌드에 맞는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넓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이제 많은 글쓰기 그리고 많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 4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부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넓은 배경 지식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전부 다 알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건 사실 6개월이 아니라 6년, 60년이 있어도 이제 부족한 내용이고 그런 내용을 써도 별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라기보다는 내가 이번에 읽은 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 등장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다. 라는 게 훨씬 더 이목을 끄는 그런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글쓰기와 많은 피드백이 필요한 거는 이제 비단 영어 논술뿐만 아니라 모든 논술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많이 쓰고 많이 피드백을 받고 많이 고치면서 이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공부가 아닌 트레이닝으로 봐야지 저는 이제 어떤 주제가 나와도 바로바로 이제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짰나 왜 저희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커리큘럼은 크게 3개로 구성이 됩니다. 메인 강의, 서브 강의,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라는 건데요. 일단 메인 강의는 사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의 일련입니다. 지문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라고 예시들을 들어드리고 그리고 학생분들이 써오신 것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건 좋은 케이스다, 이건 아닌 케이스다. 그리고 우리 같이 써보자라고 이제 기출 문제들을 해석을 하면서 이 글쓰기에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출난 부분은 처음 6주는 이제 한두 개의 기출만을 가지고 몇 번을 반복해서 쓰면서 형식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글쓰기를 반복을 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것을 메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커리큘럼에서는 영어 글쓰기 그 자체 실력을 늘리기 위한 수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냐, 좋은 글이 뭐냐 이런 내용에서부터 나중에는 꿀팁들까지 예를 들면 introduction sentence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냐 아니면 이제 처음 passage 1, passage 2를 이제 쫙 나열을 한 다음에 본인의 생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또 너무 하나의 글이 아닌 이제 문제 1, 문제 2를 답하는 그런 글처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홀리스틱하게 쓰기 위해서는 가운데 어떤 패러그래프를 넣는 게 좋냐 이런 꿀팁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시를 들자면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2020년도 언더우드 기출 같은 경우는 동서양 문학을 비교하는 기출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동양에서 나오는 용의 얘기랑 서양에서 나오는 용의 얘기랑 그 구전 설화를 하나씩 삽입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비교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 그거 하나만 하면 그냥 용이 있었구나 정도로밖에 안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이런 용이 있었고 저런 용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 나오는 트렌드는 이제 동서양 문학에 대한 얘기고 동서양 문학은 크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2020년도 기출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이제 비슷한 비교 문학학과의 교육 서적을 기반한 모의 에세이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은 예시들, 좀 괜찮은 예시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케이스 스터디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합격하신 분들의 이제 에세이나 이제 경험담을 들어보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뭐 내가 봤던 영화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라스 폰 트리의 영화에서는 뭐 연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연극적인 요소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이 있었는데 난 그런 게 좀 마음에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개괄적인 이제 서양 철학사, 동양 철학사, 문학사 이런 거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인터넷이 있고 동영상들이 있고 매우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책 많이 읽으세요. 책 많이 읽어오는 건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전 굉장히 무책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학생 개인의 관심사에 맞게 더 좀 좁고 깊은 인문학 지식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2020년 동서양 문학 같은 경우를 이제 예시로 든다면 그 동서양 문학에 이제 deep analysis를 한 그런 뭐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기반을 해서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제작을 하면서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고 참신한 예시들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제 뭐 이 페인팅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이 있겠지만 이제 메인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글쓰기 능력을 키워 나가고 그와 동시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본인들이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글쓰기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시의 모음집이 이제 총알처럼 이제 담기는 거죠. 그래서 문학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난 문학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라는 것을 이제 교수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에세이 라이브러리가 구축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누가 봐도 괜찮은 글을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챗 GPT가 그냥 뭐 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라고 쭉 나열하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담고 본인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쓰고 많은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저희는 어떻게 하냐. 일단 기출문제를 당연히 풀어야겠죠. 기출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첨삭을 받고 리라이팅을 숙제를 해야죠. 그리고 리라이팅을 또 채점을 하고 이제 다음 주제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쫙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기출 문제와 유사한 모의고사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이 몇 번이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숙제가 없진 않을 거예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숙제가 없진 않은데 저는 이제 그 정도 숙제를 내드리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검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글쓰기 수업이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블리스 편입학원의 특징인데 학생별로 이제 노션 페이지를 개인으로 만들어 들어가지고 과거 첨삭 내용들을 다 저장을 해놓고 뭐 개개인별로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다라고 언제든지 이제 디지털로 꺼내서 보실 수 있게 저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입학 상담뿐만 아니라 각종 상담도 카톡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가 여기에 수강을 하게 되면 나의 일주일은 어떻게 구조가 짜여질 것인가. 처음 이제 1에서 6주차는 기본적인 틀을 짜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 클래스가 이제 7시에서 10시 사이에 UIC 라이팅을 익숙해지기, 그리고 서브 클래스에서는 이제 좀 워크샵을 하듯이 뭐 영어 지문 몇 개를 이제 연속으로 풀어보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5주차, 6주차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에세이 구조를 수업에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써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에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에세이 라이팅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후에는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일단은 에세이 A가 저번 주에 나왔던 기출이라 생각하시고, 에세이 B가 이번 주에 배우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에세이 C가 그 이후 주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기출이다라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요일을 맨 앞에 뒀는데요. 수요일에 이제 2시간 동안 저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전에 2시간을 비워둡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뭐 글 써오세요라 하는 건 좀 무책임하고 또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시간 전에 가능하면 오셔가지고 이제 에세이 B,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명씩 불러서 이제 저번 주에 했던 이제 에세이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배울 에세이 B에 대해서 이건 어떤 내용이고 이런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는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거다라고 제가 뭐 메인 클래스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에세이 A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에세이 A 리라이팅을 한번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썼던 거, 첨삭받은 내용에 따라서 피드백에 따라서 이제 리라이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에는 글쓰기 실력 그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서브 클래스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 에세이 B를 했으니까 에세이 C를 하겠죠. 에세이 C를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우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쓸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배경 지식을 좀 키울 만한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뭐 알쓸 신작 보고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봤는지 이제 리스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이거 봤는지 안 봤는지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감시를 하고 숙제 검사를 할 겁니다.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숙제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돼야지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take a step back을 해서 6개월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7월에서 8월 초 그냥 6주 동안은 이제 Getting Used to UIC Writing이랑 Building Structure를 하면서 UIC 기출 문제들을 그대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쌓아가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지식 창고, 예시 총알집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과정을 겪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UIC 기출 문제랑 모의 에세이를 둘 다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저희가 쓸 에세이에 대해서 스포를 당하는 거잖아요. 뭐 UIC 에세이 특성상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이제 시험이 좀 다가워진다. 그러면 이제 앞서 내용에 대해서 스포를 하지 않고 케이스 스터디는 케이스 스터디로 시키되 이제 수업 전에 2시간 전에 오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예상을 하실 수 없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과거에 트레이닝한 것을 바탕으로 바로바로 쓰실 수 있게 non-stop writing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글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2015년에서 2025년까지의 기출문제 10개뿐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한 모의고사 8개까지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 피드백, 첨삭, 리라이팅까지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저는 이제 충분히 영어 논술을 어떤 주제를 던져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중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거는 사실 본인의 이제 성향 아니면 본인이 목표를 하는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사 편입도 이제 같은 시험을 보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이 나와 있진 않는데 티어가 또 없진 않아서 이제 원하신 대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익 점수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교가 이제 토익 점수 그냥 요건만 맞춰놓고 실제로 얘는 805점인데 얘는 820점이네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커트만 넘어서면 중요하고요. UD, 하스, 이제 ISC 중에서 어떤 전형을 써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경쟁률을 보고 지원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UD, 하스 내에서 굉장히 많은 세부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학업 계획서는 이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뭐 하스 안에서 뭐 지속개발 협력에 따라서 학업 계획서를 쓴 다음에 그 이후에 난 이게 아닌 이런 걸 선택을 하고 싶은데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쌓아놓은 스펙이 없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논술 성적으로 커버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논술 성적이 훨씬 중요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전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학업 계획서에서 스토리를 뻗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무한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스펙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언더우드만큼 본인의 스펙을 작성을 할 수 있고 본인만의 스토리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데는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입 영어를 보는 다른 인서울 편입과 병행 가능한가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 추천을 해드립니다. 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뭐 하나는 이제 편입 영어 vocabulary 시험이지만 경쟁률은 높은, 하나는 에세이 시험이지만 경쟁률이 훨씬 낮은 그런 것을 병행을 하면 저는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스펙을 조금이라도 준비를 한다면 어떤 스펙을 쌓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6개월은 이제 논술을 배우는데도 충분한 시간이지만 스펙 한두 개 쌓기에도 굉장히 충분한 시간입니다. 결국 이제 학업 계획서에서 교수님들은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 내가 이런 대외 활동을 해왔다 라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연세대에 와서 한 발자국 더 가서 이쪽 길로 가고 싶다 라는 이제 수업이라는 것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런 분야에 뭐 봉사를 해도 되고 대외 활동을 해도 되고 뭐든지 해도 괜찮으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학업 계획서는 저희가 같이 만들어 드린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자리는 언더우드에 언제든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